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뉴스와이드입니다. 네,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으로 지명이 됐죠. 국민의힘에서는 쇄신과 혁신 바람이 불고 있는 사이 민주당에서는 달라진 게 없다면서 책임론이 불거지고 있는데요. 한 주간 있었던 정치권 이슈 네 분 모시고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김용남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특임교수, 최수영 전 대통령직 인수위 전문위원,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대변인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에, 그러니까 이번 주죠. 그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이 언제 이뤄질 것인가, 또 이 반대 목소리는 어느 정도 당내에서 주류를 차지할 것인가, 이런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었는데 예상보다는 상당히 좀 진통을 겪었다고 보세요? 아니면 예상보다는 상당히 빠른 속도로 비대위 만장일치의 어떤 느낌으로 갔다고 보세요? 만장일치로 표현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당 내에서 반대 여론도 꽤 만만치 않게 있었습니다만 반대 여론 쪽에서 제시하는 특별한 대안이 없었던 것이 가장 약점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한동훈 비대위원장 아닌 누가 대안이냐, 이 부분에 있어서 각자 생각이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뭉쳐지는 어떤 구심점이 없이 그냥 주류가 미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며칠간의 의견 수렴 절차를 거치고 그대로 지명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을 반대했던 사람들은 왜 반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총선이 110일이 채 남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여당에서 총선에 얻는 의석수는 대략 계산해 보면 그렇습니다. 소위 대통령 지지율이라고 표현되는 그 대통령의 국정수행 지지율이 50%면 조금의 오차는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여당이 대략 절반 정도의 의석을 얻어요. 전국 선거를 치러보면 150석 정도를 얻을 수 있는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지지도가 50%에서 한참 밑도는 여론조사가 많이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은 어떠한 해결책이 있느냐? 대통령과는 전혀 다른 기존의 정치적 입장 내지는 대통령과 어떤 면에서는 척을 졌던 사람이 여당을 이끄는 모습을 보여주면 선거를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2012년 4월 총선에서의 당시 이명박 정부 말기에 들어섰던 박근혜 비대위죠. 네. 거기서 152석, 과반을 살짝 넘기는 의석을 차지해서 총선 승리를 하거든요. 근데 한동훈 장관은 그런 이미지는 아니지 않느냐. 윤석열의 아바타다? 뭐 그렇게까지 표현은 안 할지라도 너무나도 이미지상 겹치는 부분이 많은 거는 사실이죠. 지금까지 시점에서 보면. 그래서 그런 면을 들어서 반대하는 목소리가 꽤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러면 그 반대 목소리, 앞서 말씀하신 대로 반대 목소리 우려가 분명히 있지만 그러면 누가? 한동훈을 제외하면 누가 할 거냐라는 부분에서 답이 없었기 때문에 결국 한동훈으로 돌아갔다 이런 뜻이군요. 그러니까 김 의원님 말씀이 지금 그런 이제 말하자면 대안 부재가 약간 그게 이제 요인이 됐다 보는데 저는 이제 사실 대안 부재라기보다는 워낙 이제 이게 당이 사실은 지금 절체절명의 위급한 상황이잖아요. 그런 비상 상황 속에서 이른바 무난한 카드가 과연 이게 이 좀 비상한 시국을 돌파하는 카드가 되겠냐, 아마 이런 의견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 카드 같은 이제 말하자면은 뭐 여러 가지 이게 정말 뭐 아니면 도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아니면 정말 이게 정말 긁지 않은 복권이냐, 아니면 정말 이게 예측되는 길이냐, 이렇게 정말 사람들이 생각하는 과정에서도 결국은 이제 지도에 없는 길을 간 것이다. 저는 그러니까 한동훈 전 장관을 선택한 것이야말로 정말 그 새로운 길을 가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고 지도에 없는 길을 개척하는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성과 혹은 한 전 장관이 보여줄 과단성과 결단성과 그다음에 중수청, 그러니까 중도층, 그다음에 수도권, 청년에 얼만큼 소구력을 갖는 정책과 이런 방향성을 제시하느냐. 저는 이게 한동훈 비대위를 아마 2, 3주 만에 승패를 가늠할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지점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두 분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조금 뉘앙스가 다른 것 같아요. 우리 김용남 의원께서는 걱정되는 바가 많지만 마땅한 대안이 없으니까 한동훈 비대위원장으로 갔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고, 우리 최 의원께서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굉장히 정치의 폭을, 외연을 넓힐 수 있는 좋은 카드이기 때문에 비대위원장으로 갔다. 약간 뉘앙스 차이가 좀 있는 것 같아요, 두 분은. 제 말씀은 대안이 없다기보다는
대안이 하나로 모아지지를 않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한동훈 비대위원장 예. 말고 그러면 누가 좋으냐가 각자 생각이 달랐던 거예요. 그러다 예. 보니까 반대하는 측은 좀 지리멸렬한 상황이 된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정치 신인인 한동훈 전 법무부 장관이 이제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게 되면서 기대와 우려 속에 새로운 바람을 일으켜낼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데요. 한동훈 장관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영상 먼저 보고 오시겠습니다. 첫째, 이 전 대통령이 주식회사 다스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을 확인하였습니다. 법무부 장관 한동훈 사법연수원 부원장입니다. 대통령 윤석열. 상담동의 바에 합류를 했습니다. 제가 노래를 부르고 동백 아가씨를 했다고요? 대한민국 법무부 장관을 모욕할 정도로 자신 있는 말씀이세요? 딴죽거리지 마세요. 그러니까 자꾸 반말 듣는 거예요. 최강욱 의원님한테 그런 시점에 얘기 대한 들으니까 진짜 이상합니다. 여기서 오늘이 말씀하실 내용은 마지막 아닌 것 같고요. 방송이신가 궁금해하는데 그냥 의원님 혼자 궁금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장과 달리 수십 년간 이게 민주당이다 멍청아 이렇게 하는 게 국민들이 더 잘 이해하실 것 같아요. 저는 잘하고 싶었습니다. 동료 시민들의 삶이 조금이나마 나아지게 하고 싶었습니다. 특히 서민과 약자의 편에 서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이 나라의 미래를 대비하고 싶었습니다. 9회 말 투아웃에 투 스트라이크면 원하는 공 들어오지 않아도 스트라이크인지 볼인지 애매해도 후회 없이 휘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 있는 동료 시민과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길을 같이 만들고 같이 가겠습니다. 네, 한동훈 전 장관의 그동안의 행보 그리고 최근 발언까지 함께 들어보셨는데요. 많은 기대가 있고 또 우려가 있는 와중에 홍문표 의원은 한동훈 이제 비대위원장 체제에서는 국민의힘이 170석도 가능할 거다 이렇게 또 전망을 했더라고요. 그렇게 보시나요? 뭐 새로운 비대위원장을 맞이하는 당 소속 의원 입장에서는 그런 희망적 사고를 어느 정도 가능성은 있다고 보십니까? 뭐 그거는 결국 뭐 저는 한동훈 위원장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어제인가요? 그러니까 지금 전국 경제인들이 내년에 지금 경제적 화두로 뽑은 말이 용문 점액이라는 사자성어를 이야기를 했어요. 용문이라는 게 뭐냐면 항아강에 협곡이 있는데 그 네. 협곡을 올라가는 물고기가 협곡을 점프해서 올라가면 용이 되고 만약에 거기서 협곡을 통과하지 못하면 이마에 점이 찍혀서 밑으로 흘러가 버려서 네. 도태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만큼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경제인들이 이야기했던 것은 한국의 경제 상황이 내년에 진짜 이 용문이라는 이 고비를 못 넘기면 저성장의 궤도에 빠져서 경제적으로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는 이야기인데 그 똑같이 한동훈 장관이 직면에 있는 말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총선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170석을 하게 되면 말 그대로 용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만약에 뭐 지금 그 170석까지 아니라 하더라도 사실 이 지금 단독 가방까지 하는 것도 저는 사실 좀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마 일당의 위치만 차지한다고 하면 저는 뭐 국민의힘은 성공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그 정도의 목표를 만약에 이뤄내지 못한다고 이 지금 민주당이 단독 가방을 하거나 민주당에게 일당이 계속적으로 내어주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사실상 한동훈의 정치적 미래는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는 상당히 절체증명의 그러한 정치적 시험대에 올라간 것인데 저는 이 지금 용문 점액에서 진짜 용문을 통과해서 용이 되기 위해서는 저는 한 3가지 정도의 키워드가 필요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네. 첫 번째는 인사죠. 지금 이제 비대위 구성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가감한 일종의 인재 발탁, 상당히 탕평에 가까운 그리고 깜짝 놀랄 만한 발상의 전환에 가까운 걸 할 수 있느냐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메시지예요. 그동안 뭐 지금 카타르시스를 준다는 정도의 한동훈 장관의 어법이 시원한 측면이 있었지만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상당히 상대에 대한 모욕, 조롱 뭐 이런 식으로 비치는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독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그게 양날의 검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는 정치를 하는 입장이라고 본다면 정치에서는 오라 나싱은 아니잖아요. 어떤 식으로든 조금 어떤 식의 대화와 타협을 통해서 뭔가 생산적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식의 어법을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고
마지막 하나가 제가 봤을 때는 한심이에요. 한심. 한심. 한심이 뭐냐? 지금 우리가 윤심이라는 말을 표현을 많이 쓰잖아요. 그동안 국민의힘이 용산에 출장소를 할 때 윤 대통령의 뜻과 의지가 다 그대로 통한다. 그게 윤심이었잖아요. 한심하다가 예, 그렇다고 아니라 한다면 한동훈 한심은 전 장관의 그러니까 마음. 윤심을 한심하게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동훈의 의지와 뜻대로 당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그 정도의 정치력과 차별화를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 네. 그것이 저는 관건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많은 얘기를 해주셨는데 한동훈 전 장관의 한계로 꼽히는 것 중에 하나가 정치 경험이 없다. 그중에서도 선거 경험이 전무한데 지금 내년 총선까지 지휘봉을 잡을 수 있을 것인가. 아까 홍문표 의원이 170석 이상은 가능할 거다라고 전망을 해줬는데 이게 김용남 의원님께서 보시기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숫자라고 보시는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170석은 제가 보기엔 공상소설에 가깝습니다. 사실은. 아까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결국 여당의 의석수는 대통령의 지지율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170석을 하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2배로 뛰어야 되고요. 네. 부정평가율은 지금의 절반으로 내려와야 됩니다. 네. 그러면 가능해질 수 있는데 지금 110일이 채 안 남은 기간 동안 지지율은 2배로 뛰고 부정평가율은 절반으로 꺾인다? 그건 좀처럼 기대하기가 힘들죠. 물론 네. 드라마틱한 어떤 반전이 이루어진다면 모르겠습니다만 네. 그거 외에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국민의힘 지도부가 지금의 대통령과는 어떤 결이 다른 그런 구성과 인물로 채워지면 조금 의석수를 대통령의 지지율보다 더 가져갈 수는 있는데 네. 이게 2012년 총선 때는 거의 박근혜 비대위원장이 들어서면서 사실상의 권력 교체로 비춰지는 상황이었거든요. 네. 왜냐하면 당시 이명박 대통령의 임기가 다음 대선 때까지 8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치러지는 총선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미지가 가능했습니다. 네. 근데 내년 4월 총선은 윤석열 대통령의 임기가 아직도 3년 이상 남은 시점에서 치러지는 선거기 때문에 사실상의 어떤 권력 교체로 비춰질 수 있겠느냐. 그건 사실 쉽지 않죠. 제가 보기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년 총선을 지휘하면서 만약 한 130석이나 140석 정도의 의석을 국민의힘이 가져간다 그러면 네. 제가 보기엔 완전 이순신이에요. 그것도 선방을 한 거다. 이순신으로 평가받을 수 있습니다. 충분히. 네.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예. 근데 170석은 글쎄요. 뭐 아무리 계산해봐도 나오기 힘든 이 의석입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면 정치 경험이 없는 대신에 뭐 정치적인 빚도 없기 때문에 한동훈 전 장관이 오히려 칼을 더 잘 휘두를 수 있을 거다. 특히 친윤, 영남권 물갈이가 대대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오히려 선거적인 측면에서 또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요? 칼을 휘두르는데 예리하게 잘 휘둘러야죠. 네. 그러니까 마치 이번 입시에서 대학을 들어가면서 의과대학 수석 합격자인데 바로 수술을 했는데 집도를 예리하게 한다. 네. 뭐 확률적으로 얼마나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예리하게 칼을 휘두른다면 그럴 수도 있는데 그렇다면 진짜 정치 천재로 인정을 해줘야죠. 네. 그거는. 근데 그러면은 지금 우리 한민수 대변인 말씀을 많이 안 하셔서 뭐 이걸 사실은 이쪽으로 질문을 드려야 되는데 그럼 한동훈 지금 비대위원장 지명자 이제 장관이란 말이 하도 익숙해 있지만 이제 지명자라고 하죠. 한동훈 지명자는 내년 총선을 지금 이제 이틀째 휴대전화를 꺼놓고 이제 이 장고에 들어갔어요. 언론 접촉도 피하고 있고 내년 총선을 탈 윤석열로 치를 생각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면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을 키워준 정치적 뭐랄까 선배라고 해야 될까요? 스승이라고 해야 될까요? 윤석열 대통령과의 의리를 내세워서 어느 정도는 윤석열 대통령의 색채를 가미해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까요? 탈윤석열이냐 아니면 뭐 친윤석열까지는 아니어도 그 색채를 담아서 내년 총선을 치르려고 할 것이냐? 본인도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일단은 본인이 한동훈 그 장관이 비대위원장 지명 받으면서 수락을 하면서 한 얘기가 본인은 기자들 앞에서 누구에게도 맹종하지 않았다고 그래요. 예. 저는 역으로 한번 묻고 싶어요. 한동훈 장관에게. 그럼 이 정권의
인사 책임자로서 인사 참사가 뭐 한 20명까지 났어요 지금. 예. 20명이 넘었습니다. 그 국회에서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되지 않은 사람이 비율이 46%에 달해요. 역대 이런 적이 없습니다. 예. 그러면 책임자예요. 본인도 인정한 책임자 아닙니까? 네. 그러면 인사 책임자로서 대통령께 단 한 명이라도 대통령이 이 사람을 지명했는데 반대한 적 있느냐고 물었고 싶어요. 없었을 겁니다. 네. 그러면 검사로서 검찰총장, 서울중앙지검장,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도 본인이 모시고 이랬을 때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하자고 했을 때 거부한 적이 있었나? 제가 들어본 적은 없거든요. 네. 그래서 여당 내에서도 많은 반발을 하고 부정적으로 봤던 이유가 그거라고 봅니다. 네. 일단은 3년차 대통령 선거인데 3년차 선거는 그 정권 심판 선거가 될 수밖에 없어요. 네. 국민들이 국정을 그동안 잘해왔다 오면 많은 지지를 줄 거고 아니다. 지금과 같은 부정 비율이 높으면 심판을 하러 들 겁니다. 네. 그런데 그 자리에다가 집권당 대표를 검사 후배인 대통령의 검사 후배인 현직 법무부 장관을 가져다 놨습니다. 네. 후임자도 되지도 않았는데 뽑아다가 그럼 많은 국민들이 볼 때 뭐라고 보겠습니까? 아까 우리 김앵커도 얘기했듯이 대통령의 아바타, 윤석열 아바타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까지 해온 걸로 보면은. 하지만 저는 뭔가 다른 시도를 보일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예. 그게 이른바 일각에서 벌써 나오는 제2의 6.29 선언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돕니다. 그 얘기가 뭐냐면 노태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전두환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 두 사람이 87년도 6월에 후보로 뽑히면서 체육관에서 후보로 뽑혀요. 네. 그러면서 그때 6.29 선언이라는 걸 내놔가지고 우리 국민들이 다 놀랬습니다. 대통령 직선제를 하겠다. 그러면서 민주인사들 다 석방하고 그러면서 이게 노태우 대통령의 구국의 결단인 줄 알았어요. 그때 그렇게 알았잖아요. 근데 다 드러났잖아요. 전두환 대통령이 다 사전에 승인해줬고 이미 내밀하게 조율한 작품이었던 거예요. 이른바 좀 거치게 얘기하면 쇼였던 겁니다. 그래서 저는 한동훈 장관이 지금 아까 우리 김 의원님이나 최 의원님 말한 대로 똑같은 모습 보여줘가지고는 지금 같은 여론 지형에서 심판선고 당하지 않겠습니까? 그거를 국민들에게 아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이 좀 다르다. 예. 우리 차 교수님 말한 대로 한심이라는 게 있다. 이걸 보여주려면 뭐라도 발표를 해야 돼요. 네.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네. 그 핵심 중에 하나가 이제 국민들을 좀 속이는 제6.29 선언 같은 네. 전두환과 노태우 관계 같은 윤석열과 한동훈이 좀 달래다. 예. 이런 모습을 보이기 위한 이런 것들이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지난주에 나오셔서 이제 네. 기억하기로는 한동훈 전 장관이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을 맡는 게 오히려 민주당으로서는 좀 좋은 쪽으로 이제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계속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지 당내에서는 네. 좀 이거 방심하면 안 된다 이런 분위기도 있는 것 아니, 같아요. 그럼요. 방심 안 해야 되죠. 그리고 선거라는 거는 정말 간절하지 못하면 집니다. 예. 간절한 쪽이 이기고요. 저희들은 지금 당대표도 이재명 대표도 그렇고 한 석이라도 더 국민의힘보다 얻어야 된다는 게 목표지 예. 무슨 뭐 170석, 200석 얘기 절대 안 합니다. 하기 때문에 저는 한동훈 이해찬 총리가 했잖아요. 예, 네, 한동훈 맞아요. 비대위원장 저 오시면은 긴장합니다 저희들. 그런데 다만 많은 국민들 제가 초반에 말씀드린 예. 대로 국민들 눈에 비칠 때는 한동훈 장관이 과연 윤석열 대통령과 네. 다른 모습을 보일 수 있을까? 여기에는 의문부호가 많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 앞서 잠깐 이제 6.29 선언과 같은 국민을 속이는 뭔가 선언을 할 것이다 이렇게 지금 한민수 대변인 얘기를 하셨는데 뭐 결과적으로 6.29 선언은 한국의 민주주의를 굉장히 앞당겨오는 뭐 87 항쟁으로까지 네. 이제 계속 이어지는 이제 그런 의미는 있어요. 그걸 뭐 폄하할 필요는 없고 그와는 좀 별개로 정말 국민을 뭔가 속이는 그러니까 탈윤석열이라고 하는 새로운 이미지를 내세우는 뭔가를 할 거라고 이제 한민수 대변인은 얘기하는데 그게 뭐가 있을까요? 저는 뭐 사실 그런 모습 퍼포먼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태권도에서 약속 대리라는 거 하잖아요. 내가 오른쪽으로 번개가 너는 예. 왼발로 박아. 뭐 이런 식으로 착착착착 하지만 네. 사람들이 봤을 때 상당히 뭔가 긴박감 있고 뭔가 이렇게 좀 이 지금 승부에 대한 여러 가지 아주 그런 뭐 이 흥미진진함이 있잖아요. 네. 그게 상당히 아무리 약속 대리인을 하더라도 그게 재미없다고 하진 않거든요. 저는 그 정도의 정치적 퍼포먼스는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렇다고 그게 한다면 뭐냐고요? 그것이 뭐냐 할 것이라면 저는 아마 김건희 특별법이 아닐까. 김건희 특검. 특검법이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12월 28일 날 민주당이 아마 통과시킬 거예요. 예. 뭐 국민의힘이 막을 방법이 없잖아요. 그러나 네. 지금 여건이 하나 행사할 수 있는 건 거부권,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잖아요. 예. 그렇다고 한다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하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땡큐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을 일종의 뭐랄까요 방탄 프레임으로 엮어 넣을 수 있지만 예. 저는 한편으로는 이걸 갖다가 만약에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좋아 그러면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를 하더라도 네. 단지 그렇지만 우리가 총선 전에 이 김건희 특검은 할 수 있도록 우리가 양보할 수 있다. 네. 대신 조건이 뭐냐? 지금 야당, 민주당과 정의당이 오롯이 지금 특검을 추천하기로 돼 있는 이 방안을 대한변협이 4명을 추천하고 그중 4명 중을 4명 중에서 2명을 그럼 야당이 선택하는 방식으로 하고 또 한편으로는 뭐죠? 그러니까 그 특검의 수사 범위를 상당히 구체화시키자. 그런 식으로 하는 식으로 어느 정도 타협안을 내면서 그럴 경우에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그럼 총선 전에 여야가 합의해서 특검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식으로 역제안을 한다고 한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상당히 아마 딜레마에 빠질 거예요. 저걸 받을까 말까? 근데 만약에 민주당이 그건 엉터리야 하는 식으로 안 받게 될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요? 민주당은 그럼 결국 총선 목적으로 그거 할 수밖에 그렇게 특검법을 추진한 거 아니냐는 식으로 역공을 취할 수 있는데 그럴 경우에는 사실은 용산의 입장에서는 좀 끌어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역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 정도의 약속되려는 보여주는 것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네, 뭐 말씀을 하신 것처럼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또 갖춰야 될 것도 많고 앞으로 산적한 과제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먼저 준비된 영상 보고 얘기 계속 이어가겠습니다. 당을 가리지 않고 다양한 생각을 가진 많은 분들을 만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특정한 사람에 대해서 따로 생각해 본 적은 없습니다. 만날 수 있지만 만나도 할 말이 별로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한 장관이 만약 온다 하더라도 당을 파악하는 데 시간이 걸릴 것이고 그런 어떤 피상적인 대화로는 지금의 문제가 아무것도 풀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는 뭐 만남을 회피할 생각은 없지만 기대가 없습니다. 수사 상황을 생중계하게 되어 있는 독소 조항까지 들어있죠. 무엇보다 다음 총선에서 민주당이 원하는 선전선동을 하기 좋게 시점을 특정해서 만들어진 악법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과감하게 할 소리 해주십시오. 특검도 받자. 대통령실과 둘러싼 각종 비리 의혹 이번 기회에 털어내고 당당한 그 대통령과 대통령실이 되면 좋겠다라는 걸 해서 지금 쌍특검은 물론이고 해병대원 특검, 국정조사, 양평고속도로 국정조사 받는 것이 바로 그것이 혁신이고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해야 될 일입니다. 네,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서 28일 날 국회 본회의 처리를 이제 할 것으로 예고가 된 상황에서 여러 지금 얘기들을 나눠봤지만 한동훈 이제 지명자가 앞으로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윤석열 대통령과의 거리두기. 라는 게 이제 뭐 중론처럼 들리고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김건희 특검법을 무조건 거부하기도 좀 쉽진 않아 보이고요. 어떤 대안이 있을까요? 그러니까 제가 예를 들어 볼게요. 그러니까 집 담장에 섰다고 치면 네. 집 담장의 안쪽은 좀 안전하지만 말하자면 뻔한 결과가 예상이 되겠죠. 집 바깥쪽은 위험하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는 또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 될 수 있겠죠. 네. 지금 경계에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저는 자꾸 차별화 얘기하는데 네. 정부 여당과 그러니까 정부와 여당이 한 목소리 내는 게 맞습니다. 맞는데 네. 한 목소리 내는 게 맞는데 자꾸 그걸 이제 각을 세우고 대통령과 뭔가 거칠게 부딪혀야 그게 지도자가 되는 것처럼 이제 사람들이 오인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대통령 자리를 꿈꾸는 사람이라 그러면 그게 맞아요. 왜냐하면 우리 정치 격언에 대통령을 꿈꾸는 사람은 대통령에 가까이 가서는 안 된다는 얘기가 있어요. 근데 한동훈 전 장관에게 지금 처한 상황은 딜레마죠. 왜냐하면 이게 임기 말이라면 그렇게 가보겠는데 임기 중반도 안 지난 상황에서 그럼 어떤 선택을 하느냐. 저는 쉽다고 생각해요. 국민들 눈에 실제로 뭐 대통령과 거칠게 부딪히는 정책과 어떤 어젠다를 할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에 맹종하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 되고 사전 리스크를 관리한 채로 먼저 선제안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은 대통령과 말하자면 지금 사실 저는 김기현 체제가 가장 무능하게 보였고 지리멸렬했던 게 무조건 용산의 뜻을 거스르지 않고 받아오는 모습들을 국민에게 보여줬다는 거죠. 정치는 사실의 영역이 아니라 인식의 영역입니다. 그걸 간과한 거예요. 그런데 한동훈 전 지명자가 이런 문제들, 특검에 대한 문제들도 선제적으로 관리해서 이미 뭐 특검을 대통령이 설령 통과돼서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어떤 식으로 대안을 이야기하거나 어떤 식으로든 이것을 선제적으로 먼저 제안하는 모습을 보이면은 이게 이슈 관리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것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고 다시 돌려보내는 이런 루틴한 방식으로 가지 않고 무언가 여기에서 한동훈식의 해법이 나올 거라고 봐요. 근데 그것이 어떤 형태로든 저는 이제 그게
말하자면 아까 차 교수님 말씀하신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이미 법안 통과되기 전에 통과되는 걸 전제로 먼저 얘기를 꺼낼 수도 있는 거고 예. 지금 왜냐하면 이건 법에 통과되게끔 돼 있으니까 네. 그래서 이런 모습들을 저는 선제 관리함으로써 한동훈 비대위가 무기력하거나 혹은 우리는 용산의 뜻에 순응하거나 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 네. 당이 그러니까 결국은 당이 민심을 수렴해서 윤심에게 전달해서 다시 이것을 민심의 바다로 보내는 이런 지금 선순환 구조를 통해서 네. 한동훈이 아마 정치에 입문하는 그런 과정들로 저는 갈 거라고 봐요. 그 김건희 특검을 받을 것이냐 안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그 한동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끌고 갈 이 한동훈 호의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될 것이라고 다들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김건희 특검법은 한동훈 장관이 비대위원장으로 취임하기 전날 아마 국회에 통과가 되죠. 그럼 한동훈 장관이 이거를 막을 방법은 없어요. 다만 그 다음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논평을 내놓을 것이냐, 야당이 추진하는 그런 특검에 대해서 어느 정도 보조를 맞추고 어느 정도 반대를 할 것이냐 이 부분인데 그 말한 대로 언론에 공개하는 이른바 수사 상황을 공표하는 특수조항만 빠진다면 한동훈 장관은 뭐 특검이 김건희 여사 뭐 주가 조작뿐만 아니라 뭐 양평고속도로 또 이 지금의 이 명품백 문제까지 다 조사하는 부분까지도 다 받아줄 가능성이 있는 겁니까? 제가 보기엔 가장 중요한 부분은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입니다. 예. 왜냐하면 28일 날 본회의를 통과하게 되는 특검법이 만약에 그냥 시행이 된다고 하면 준비 기간을 거쳐서 2월부터 2월, 3월, 4월 10일 총선 그때까지 본격적인 수사가 이루어지게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수사 기간이 원칙적으로는 70일입니다. 거기에 30일을 연장할 수 있게 법안이 되어 있는데 네. 그러면 총선 직전에 계속 대통령의 영부인과 관련한 수사 상황이 매일 언론에 대서특필되는 상황이 나올 수밖에 없거든요. 예. 그래갖고는 여당이 선거를 어떻게 치를 방법이 없죠. 그래서 28일 날 본회의에 통과가 되더라도 뭐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에 단순 거부권 행사가 아니고 예. 수정 제안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앞서 이제 차 교수 얘기하신 그렇죠. 대로 그런 예. 사실은 지금 28일 본회의 통과 전에 여당이 어떤 수정안을 내놔서 그걸 갖고 여야 합의로 수정안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은 예. 거부권 행사 안 하는 형식으로 돌아갔으면 더 좋았을 텐데 그 네. 시기는 이미 놓쳤어요. 시기적으로. 김기현 전 대표 당시에 지도부가 가장 비난을 받았던 게 아무 일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시간은 자꾸 다가오는데 이거에 대한 대비책을 세우거나 어떠한 전략이 보이질 않았거든요. 예. 그러면 지금이라도 바꿔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더라도 다만 거부권 행사하는 이 법안은 폐기하고 여야 합의로 새로운 법안을 통과시켜서 네. 특검은 하자 이렇게 제의를 할 수 있거든요. 예. 그래서 특검의 수사 개시 시점만 4월 10일 총선 직후에 시작하는 것으로 해서 한다면 네. 민주당에서 그걸 거부하게 찬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찬성하지는 않을 텐데 그렇다면 역으로 결국엔 이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총선에 이용하기 위한 법안이었냐 뭐 예. 이런 지적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라도 기존의 지도부와는 달리 좀 일을 하고 민심을 반영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고 생각이 네, 됩니다. 그러니까 궁금해지는 게 그러면은 한동훈 지명자가 제시하는 그런 대안들에 대해서 민주당이 과연 받아들일 것인가, 받아준다면 어디까지 받아줄 수 있을까? 크게 두 가지죠. 독소조항을 빼던가 그리고 총선 이후에 하자라는 부분 어디까지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은 저는 한동훈 비대위원장 곧 될 거니까요. 한동훈 위원장이 거부권을 대통령에게 행사하지 말라고 한다든지 아니면 새로운 법안을 내놓자고 제안하든지 저는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한동훈 장관은 그걸 못할 거예요. 이분이 그 지명되는 날, 수락하는 날 국회 와서 기자들에게 김건희 특검법은 악법이라고 이미 규정을 했습니다. 예. 명품 수수 의혹은 몰카 공작이라고 했어요. 우리 국민들 상당히 분노하시고 있어요. 악법이라고 하면서 독소조항? 저는 한동훈 장관 저런 식으로 정치하면 오래 못 버틸 거라고 봅니다. 내로남불의 극치예요. 우리 국민들이 제일 싫어하는. 본인은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에서 언론 브리핑 조항이 토시제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 김건희 특검법하고 다들 아실 거예요. 토시제나 다르지 않아요. 거기에 따라서 박영수, 윤석열, 한동훈으로 이어지는 최순실 국정농단 특검팀이 언론 브리핑을 해왔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드루킹 특검, 국민의힘이
요구해가지고 받은 거 아닙니까? 똑같이 언론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리고 집권당이 특검 추천에 빠진 적은 이미 최순실 특검 때도 있었고 드루킹 특검 때도 있었고 고 이해람 중사 특검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마치 이게 독소조항 국민들 더 이상 속지 않습니다. 독소조항 아니고요. 다 했던 거. 네. 이제 와가지고 이걸 핑계로 빠져나가겠다? 탁도 없고. 그럼 또 하나, 총선 이후에 하자는 거예요. 예, 거기 시간 끌기용입니다. 이건 전형적인 시간 예. 끌기고. 왜냐하면 이 법안이 호도하지 마십시오. 국민의힘이나 대통령실은. 시간 끌기다. 왜? 지금까지 한동훈 장관이나 여권 사람들 뭐라고 했습니까? 선거나 정치 이벤트와 관계없이 범죄 혐의가 있거나 수사 상황이 필요하면 검찰은 수사를 해야 됩니다. 이렇게 주장해온 분들이에요. 그런데 이 법안이 신속 처리 안건이 된 거는 지난 4월 27일입니다. 국회에서 240일을 있었습니다. 법사위는 국민의힘 위원장이 있는데 180일 동안 단 한 번도 우리 당과 협의를 하지 않았어요. 올 초부터도 우리가 김건희 특법을 빨리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진지하게 받아서 특검을 했으면요. 벌써 끝났습니다. 수사 결과가 나왔어요. 네. 본인들 주장대로 김건희 여사가 그렇게 혐의가 없다면 무혐의로 밝혀졌을 겁니다. 그러면 이런 국민적 의혹을 사지도 않았을 거예요. 네. 이제 와서 하는 거는 우리 국민 누구가 이걸 합리적으로 받아들이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사실관계 하나만 바로 잡을게요. 예.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대변인께서 그 한동훈 장관이 그 비대위장 지명되고 이걸 얘기했다는데 그게 아니라 화요일 날 19일 그 날. 19일 날 현직 법무부 장관 자격으로 상임위에 출석하는 국회 로텐덕을 해서 얘기를 했는데 예. 그 당시는 국무위원이고 예. 현직 장관이었어요. 그렇기 네네. 때문에 이 법이 악법이고 독소 조항이 있다라는 말만 하고 회의장을 들어간 거기 때문에 예. 비대위원장 지명되고 나서 입장을 밝힌 거로 얘기하면 마치 여기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한 걸로 생각이 되니까 예. 시청자들의 오해가 있을까 봐 이 부분을 바로 아, 잡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분은 왜냐하면 그게 최 의원님 윤재호 말씀 원내대표가 예. 그날 수락을 했다. 발표하고 한동훈 장관이 오후에 국회 오면서 한 얘기입니다. 아니 그 목요일이에요. 목요일이고 요 얘기를 예. 한 거는 화요일 날입니다. 이거는 네. 저최 제가 더 의원님 확인해 말씀- 보겠습니다. 최 의원님 예. 말씀이 알겠습니다. 맞는 것 같습니다. 예. 19일 날, 그러니까 네. 이제 당내에서도 한동훈 비대위원장에 대한 반대 목소리가 있을 때 국회 와서 한 얘기가 맞는 것 같습니다. 예. 어쨌든 이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 지명자가 윤석열 대통령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인가, 그리고 새로운 어떤 한동훈 호의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이제 첫 시험 때는 김건희 특검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취하느냐, 이제 여기에서 아마 첫 시험 때 오를 것이다. 이 부분은 이제 모든 사람들이 공감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하나만 더 하고 저기 민주당 얘기로 넘어가죠. 앞서 잠깐 화면에서 봤습니다만은 한동훈 비대위 체제가 보수 여권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출범하게 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준석 신당은 어떻게 되는 건가? 이준석 전 대표를 뭐 한동훈 지명자가 만난다 이런 얘기도 얼핏 나오고는 있습니다만은 완전히 그러면 이준석 신당은 동력을 잃고 좌초하는 건가? 아니면 나름의 또 동력을 계속 이어갈 수 있는 건가? 현실적으로. 제가 봤을 때 그것도 역시 한동훈 하기 나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지금 만약에 지금 취임하게 되면 빠르면 한 29일쯤 취임한다는 거잖아요. 예. 그렇지만 지금 이준석 전 대표가 지금 신당을 지금 하니까 마지노선으로 그어놓은 것이 27일이거든요. 예. 그러면 한 이틀 정도의 약간 간극이 벌어지지만 사실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아마 제 생각에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취임하자마자 예를 들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손을 내밀면서 뭔가 같이 하자는 이야기를 하게 될 경우에는 상당히 상황이 좀 바뀔 수도 있다. 그렇지 않고 만약에 예. 당신 갈 길 정했으니까 잘 가라 빠이빠이 하고 끝나버리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일종의 신당을 창당할 수 있는 명분을 확보하게 되는 것이죠. 예. 지금 봐라.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새로 됐다고 해서 뭐 윤과의 차별이 있을 거라고 봤는데 전혀 그렇지 않잖아. 그냥 결국 아예 대응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예 대응 안 하면 그러면 그럴수록 그 이준석 전 대표 입장에서는 네. 소위 말하는 마이웨이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명분이 커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만약에 취임하고 나서 가장 첫 번째 해야 될 정치적 행보가 소위 말하는 당내의 비윤 세력들을 껴안는 그러한 그 행보가 돼야 되는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면 지금 당장 이준석 전 대표도 문제지만 네. 사실은 12월 말까지 지켜보겠다는 분이 또 한 분 더 계시잖아요. 그것이 바로 유승민 전 의원이거든요. 이 대표적인 두 사람을 만약에 껴안지 끌어안아라. 못한다. 아니면 그러한 노력조차 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사실은 어떻게 보면 한동훈 비대위의 일종의 뭐랄까요 차별화에 대한 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은 어떤 식의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퇴색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네. 비의원 이른바 탈당파 의원들 전 정치인들을 좀 껴안아야 된다 이렇게 조언하고 싶은 거네요. 그렇죠. 설사 하에서 그 노력이 수포로 돌아간다 하더라도 그걸 지켜보는 유권자들 생각도 달라질 수 있는 것이거든요. 당내에서도 그렇게 한동훈 지명자가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여론이 어때요? 압도적인가요? 아니면 친윤계를 중심으로 그분들은 이미 다른 길을 갈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뭐 당내 다수 목소리도 아니고 이렇게 지지율도 높게 나오지 않는 분들이니까 과감하게 버리고 우리끼리 좀 똘똘 뭉쳐서 가자, 이런 여론이 더 압도적인가요? 당에서는 사실은 이준석 대표 리스크를 관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있죠. 그러니까 이게 더 많아요? 아니 뭐 이렇게 정확하게 데이터로 나오는 건 아니지만 상당수 있다고 봐야 됩니다. 상당수 왜냐하면은 어쨌든 보수가 분열되는 건 막아야 하지 않느냐라는 게 이제 그 기본적인 상식이죠. 보수가 분열되고 특히 여당이 분열되면 치르기 어려운 선거가 되는 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변수가 예. 한동훈과 이준석은 서로 보완제가 아니라 서로 대체제예요. 한 사람이 어떤 예. 관심과 주목도를 가져가면은 한 사람이 이른바 소진되는, 이게 약간 제로섬 게임 관계라서 예. 지금 이준석 신당이 무언가 지금 동력과 약간의 주춤하는 이런 것들이 지금 눈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여기에서 어떻게, 사실 김건희 특검법보다 한동훈 장관이 먼저, 이준석이 먼저예요. 왜냐하면 27일이 화요일 날로 이날 탈당이 예고가 된 날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실제로 수요일이죠. 예고가 된 날이기 때문에 이 변수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오히려 한동훈 비대위가 먼저 시험대에 드는 거예요. 그래서 공식 출범하지 않았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이도 한동훈 대표가 이미 주말 사이 숙고를 하면서 무언가 전 대책을 낼 것이라고 보고, 이 부분이 어찌 보면 정치력을 가늠할 수 있는 저는 시험대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최 의원도 마찬가지로 차 교수님처럼 포용해야 된다 이쪽이네요. 일단 만나야죠. 일단 만나서 해법을 모색해야죠. 일단 만나는 예, 모습을 그렇죠. 보여야 한다. 그렇습니다. 네, 민주당 이슈로 넘어가기 전에요. 최근에 눈에 띄는 여론조사가 있었습니다. 차기 대통령 호감도 조사에서 한동훈 지명자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45% 대 41%로 처음으로 앞선 것으로 조사가 됐는데요. 한동훈 비대위가 지금 시작하기도 전에 이런 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컨벤션 효과라고 봐야 될까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김용남 의원님? 일종의 컨벤션 효과일 수도 있고요. 네. 저 여론조사 결과가 보여주는 대표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다는 건 틀림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굴 붙여도 예. 누구 대 이재명 했을 때 이재명 대표를 이기거나 아니면 적어도 이재명 대표만큼 그 여론조사 결과가 나올 수 있는 사람들이 꽤 여러 명 있을 것으로 예. 보여요. 예. 어느 정도 정치적 중량감이 있는 인사라면 그게 그 사람에 대한 호감도가 높아서일 수도 있고 예.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아서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예. 네. 이건 뭐 반론권을 줘야 될 것 같아요. 저는 한동훈 장관이 저렇게 모르겠습니다. ARS 조사긴 합니다만은 저런 결과가 나온 거는 말 그대로 컨벤션 효과, 지금의 어떤 주목도를 받고 있기 때문에 네. 또 지금 여권 지지층들이 결집돼 가지고 아마 호감을 표시한 거 아닌가 그런데 싶습니다. 그 추세도 무시하진 못할 것 같아요. 지금 최근 여론조사를 보면은 계속 추격하는 양상 아니었습니까? 지금 계속 정치 행보를 해오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여당의 당대표가 된다고 하니까 많이 보이는데 저거는 뭐 예전에 저런 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예. 40% 50% 갔던 분들이 여러분 뭐 제가 실명을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예. 그러다가 다 사라진 분들이 많기 때문에 예. 본인 하기 나름일 거라 보고 이재명 대표 말씀을 했기 때문에 저는 역으로 이런 얘기는 간단하게 한번 드리고 싶어요. 이재명 대표처럼 윤석열 정권의 검찰이 2년 동안 탈탈 털어서 그렇게 많은 모욕을 주고 수사를 하고 소환 조사를 하고 400번에 가까운 압수수색을 했는데도 저는 국민적 지지율을 받아내는 정치인 제가 볼 때는 쉽지 않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둘러싸고 있는 검찰이 씌우는 그런 올가미들이 하나하나 진실이 밝혀지고 나면은 뭐 지지율이 저만큼만 나오겠습니까? 네. 그래서 한번 지켜보시고 네. 지금의 저런 공세에도 꿋꿋하게 잘 버티고 있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이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해석하고 싶은 것만 해석하시는 것 같아요. 양쪽 모두. 네. 알겠습니다.